고작 이등병 오빠를 만나러 온 거지꼴 칠남매라며 멸시하던 위병들, 잠시 후 그들 앞에 나타난 합참차장의 불호령 한마디에 인생이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새벽 경기도 부천에 자리한 육군 제1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막사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20살 이등병 박지우는 침상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동기들이 깊은 잠에 빠져 고른 숨소리를 내는 동안 지훈의 눈빛은 창밖 어둠 속으로 멀리 던져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20살 청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눈빛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헤아릴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집을 나간 후 지우는 13살 세연부터 5살 다운까지 무려 7명의 동생들과 병든 할아버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어린 가장이었다. 그들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군 한없이 너른 바다를 품은 따뜻한 곳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벅찬 현실의 무게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이 입대하기 전 그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되어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이른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동생들의 아침밥을 챙겼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는 세연과 민호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인 유진, 지수, 준서, 하율, 다운을 돌봤다. 해가 지면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의 손은 늘 거칠었고 몸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지우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7 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아픈 할아버지의 희미한 미소가 그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버팀목이었다. 특히 13살 장녀 세연은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처럼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고 지훈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늘 애썼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가 오자 지훈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생계 곤란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문턱은 냉정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모친이 생존해 계시므로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이 그의 모든 현실을 부정했다. 10년 가까이 연락 두절인 어머니의 존재는 그에게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수차례 호소했지만 법과 규정은 지훈의 절규를 외면했다. 결국 입대 통지서를 받은 지훈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야 했다. 가족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막막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동생들과 아픈 할아버지를 두고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 형벌과도 같았다. 막사에 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훈은 여전히 이곳의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동기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동안 지훈은 홀로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담장 너머 민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지훈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지금쯤 할아버지와 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할아버지의 기침은 괜찮아지셨을까? 세연이가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을까? 수많은 걱정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소등 시간이 지나 생활관이 완전한 정적에 빠지면 지훈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편지를 썼다. 가족에게 보내는 유일한 안부이자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편지 뭉치는 그가 매일 밤 써온 편지들의 흔적이었다. 세연아, 민호야, 유진아, 지수야, 준서야, 하유라, 다운아. 오빠야, 잘 지내고 있지? 여기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너희도 감기 조심하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오빠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늘 밝고 안심시키는 내용들로 채워나갔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약한 모습, 때로는 이곳에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 그리고 과연 자신이 이 선택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지우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왔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가족을 남겨두고 이곳에 온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수차례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입대 통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작은 지갑에서 꺼낸 가족 사진을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니 할아버지와 7 동생들의 환한 미소가 보였다. 사진 속에는 12살 세연부터 갓 걸음마를 시작한 다온까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요즘 부쩍 기력이 쇠하신데 세연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는 않을까? 지우는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꼭 돌아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것은 다짐이면서 동시에 간절한 소망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는 반드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만이 그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다음 날 새벽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생활관은 분주해졌다. 지훈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서둘러 일어나 세면과 정리정돈을 마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박지훈 이병,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분대장인 윤상현 병장이 지훈의 상태를 눈치채고 다가왔다. 윤 병장은 평소 후임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닙니다, 병장님. 지훈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요즘 며칠째 그런 것 같던데 뭔가 걱정이 있는 거 아니야? 윤 병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웠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지우는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가출, 할아버지의 병세, 그리고 13살 세연부터 5살 다온까지 무려 7명의 어린 동생들을 홀로 부양해 온 지난 세월의 이야기. 그리고 병역 감면 신청이 번번이 거절당한 일까지. 윤상현 병장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점 진지한 얼굴로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상황이었구나.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지훈의 이야기는 윤 병장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 실질적으로는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윤 병장으로서도 처음 접하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박지훈 이병, 내가 중대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 이런 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중대장님도 인정 많으신 분이시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윤 병장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감사함과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날 저녁 윤상현 병장은 김동현 중대장실을 찾았다. 30대 중반의 김 중대장은 10여 년간 군 복무를 해온 베테랑으로 부하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윤 병장으로부터 지훈의 상황을 전해들은 김 중대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어머니가 서류상으로는 살아계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9년째 연락 두절이고 20살 박지훈 이병이 8명의 가족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거고. 김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경우를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안타까웠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고통받는 병사들을 볼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다. 알겠어. 내가 직접 상근 예비역 전환을 신청해 볼게. 박지훈 이병의 특수한 가정 상황을 고려해서 말이야. 김 중대장의 단호한 결정에 윤 병장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김 중대장은 지훈을 중대장실로 불렀다. 지훈은 긴장한 마음으로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박지훈 이병, 내 상황을 윤 병장으로부터 들었어.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 김 중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근 예비역 전환을 신청해뒀어. 내 가정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훈의 눈에는 순간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좌절을 겪었던 터라 완전히 기대하지는 못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게. 김 중대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대대장실에서 냉정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중대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지훈을 불렀다. 박지훈 이병 들어와. 지훈은 중대장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중대장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대대장님께서 기각하셨어. 지훈의 목소리는 작고 힘없었다. 이유는 이전과 동일해. 가족관계 증명서상 어머니가 생존해 있어서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설명을 다 했지만 대대장님은 원칙을 고수하시더군. 김 중대장의 말에 지훈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상근 예비역마저 기각당하고 나니 정말로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가족은 멀리 있고 자신은 이곳에 갇혀 있고 그 사이에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7 동생들의 얼굴과 아픈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과연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훈이 상근 예비역 기각 소식에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전라남도 해남군의 작은 마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지난 몇 달 동안 기력이 급격히 쇠해지셨고 잦은 기침과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훈이 입대한 후 집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다. 13살 세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할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민호와 함께 어린 동생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동네 어른들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도움을 주었지만 7 아이와 병든 할아버지의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세연은 오빠가 보낸 편지를 밤마다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글귀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심상치 않았다. 세연은 놀라서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숨쉬기 힘들어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다. 깜짝 놀란 세연은 동네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고 곧이어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엑스레이와 검사 결과 폐렴이 심화되어 당장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보호자분이 계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세연은 당황했다. 20살 오빠는 군대에 있고 자신은 겨우 13살이었다. 저희 오빠는 군대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없어요. 세연의 말에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 입원 절차를 위해서는 성인 보호자가 필요했다. 동네 아주머니가 잠시 보호자 역할을 해주셨지만 할머니처럼 계속 옆에 있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세연은 막막했다. 오빠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군대에 있는 오빠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입원하신 후 집안은 더욱 텅 빈 것 같았다. 동생들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세연은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반찬들은 금세 동이 났고 세연이 혼자 음식을 만들 줄도 몰랐다.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갔다. 어린 동생들은 점차 기운을 잃어갔다. 5살 다온이는 밤마다 오빠를 찾으며 울었다.
13살 세연은 동생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가 있어야 해. 오빠가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세연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직접 오빠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멀고 어린 동생들을 혼자 둘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용기를 내어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얘들아, 우리 오빠 만나러 가자. 7 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오빠 만날 수 있어? 민호 11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응. 오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아프시니까 오빠가 꼭 필요해. 세연은 최대한 밝게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7 남매의 간절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오빠가 보내준 편지 중에서 부대 주소가 적힌 것을 찾아 그대로 따라 적었다. 용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합쳐보니 겨우 몇만 원이었다. 세연은 낡은 가방에 오빠가 보낸 편지들과 가족 사진 1장 그리고 비상용으로 작은 빵 몇 개를 챙겼다. 6살 하율과 5살 다온이의 손을 잡고 13살 세연은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오빠를 찾아가는 길에 올랐다. 새벽 5시 30분 7 남매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어린아이들끼리 걷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나 오빠와 함께가 아니면 밤에 밖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오빠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남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작은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첫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린이 표 7장 주세요. 부천 가는 거요. 세연은 당당하게 말했지만 매표원은 어린아이들만 있는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어린아이들끼리 이렇게 멀리 가는 건 위험한데. 매표원의 걱정 어린 물음에 세연은 준비해온 대답을 했다. 오빠 보러 가요. 군대에 있어요. 매표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표를 끊어주었다. 버스에 올라탄 아이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해남의 풍경을 보니 정말로 집을 떠나온 것이 실감났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과연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헛걸음하는 것은 아닐까? 어린 동생들은 처음 타보는 시외버스에 신기해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오빠 보고 싶다. 5살 다온이가 세연의 팔에 매달려 말했다. 응, 조금만 참으면 오빠 만날 수 있어. 세연은 다온이를 안아주며 다독였다. 버스는 길고 긴 시간을 달려 오전 11시경 부천 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미 6시간 넘게 이동했지만 아직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아 있었다. 터미널에서 내린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낯선 도시의 풍경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은 더욱 작아 보였다. 세연 누나, 이제 어디로 가?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하철 타고 가야 해. 오빠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세연은 오빠가 보내준 편지를 다시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부천역까지 이동한 아이들은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헤매기 시작했다. 다행히 영무원 아저씨의 도움으로 목적지인 부대 근처 역까지 갈 수 있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긴 이동 끝에 드디어 부대 근처 역에 도착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교차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택시를 잡아탔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세연은 오빠 부대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 여긴 군부대인데. 거기 왜 가려고?
택시 기사 아저씨는 의아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출발했다. 택시 안에서 어린 동생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7송이 꽃의 간절한 여정은 이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택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 제17보 병사단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비로 남은 돈의 절반 이상을 써버린 세연은 지갑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들은 택시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올려다보았다. 높게 솟은 철조망과 엄중한 경비, 그리고 굳건한 자세로 서 있는 위병들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위압적이고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7 남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오빠를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연은 어린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위병소로 다가갔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박하사 20대 중반은 어린아이들 무리가 정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꼬마야, 여기 왜 왔어? 박하사의 목소리는 다소 무뚝뚝했다. 세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오빠 보러 왔어요. 오빠? 오빠가 여기 있어? 이름이 뭐야? 박지훈 이병이요. 저희는 박세연이에요. 박하사는 잠시 당황했다. 어린아이들만 무려 7명이나 면회를 온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5살 다온이는 세연의 치마폭에 숨어 고개를 내밀지도 못하고 있었다. 박하사는 어색한 침묵 끝에 말했다.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 안 돼. 주말에 와야 해. 세연의 얼굴에는 순간 절망이 스쳤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오빠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네. 안 돼요. 저희 오빠 꼭 만나야 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세요. 저희는 오빠 없으면 정말 무서워요.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린 민호와 유진이도 세연의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5살 다온이는 세연의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위병소 앞은 7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다른 위병인 김병장 20대 후반이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얘들아, 울지 마. 그런데 규정은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어. 평일에는 면회가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주말에 와야 해. 여기가 놀이터도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다른 병사들 훈련에 방해되잖아. 김병장의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다. 아이들의 절규는 그들에게 그저 소란일 뿐이었다. 제발요. 오빠만 잠깐 보면 돼요. 조금만요. 세연은 정문 철책을 붙잡고 흔들면서 계속 울었다. 13살 어린 소녀가 6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와 절규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위병소 군인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물보다 규정이 더 중요했다. 오빠, 오빠. 세연은 목이 터져라 오빠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라도 오빠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넓은 부대 안에서 그 목소리가 닿을 리 없었다. 박하사는 점점 난처해졌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다른 위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규정은 규정이었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평일에는 정말 안 돼. 이해해줘. 안 돼요. 저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하은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위병소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위병소 군인들은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마침 그때 부대 안쪽에서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정태성 합참차장 대장 3스타였다. 오늘은 정기적인 부대 순시를 위해 각 부서를 돌아보던 중이었는데 정문 앞에 소란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나온 것이었다.
50대 후반의 정태성 대장은 40년 가까이 군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장병들을 배출했고 다양한 사연을 가진 군인들을 만나왔지만 정문 앞에서 울고 있는 7명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그에게도 충격적이었다. 특히 13살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정 대장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정 대장은 주변 참모들과 함께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위병들은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합참 차장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박하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알겠네. 수고하네. 정 대장은 박하사의 말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어 세연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철책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던 세연이는 갑자기 나타난 높은 계급장을 단 군인을 보고 순간 울음을 멈췄다. 꼬마야, 무슨 일이니? 정 대장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다.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다. 저는 세연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주춤했다. 하지만 정 대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보렴. 여기에는 왜 왔니? 오빠 보러 왔어요. 오빠가 여기 있나요? 박지훈 이병이요. 저는 박세연이에요. 정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연아. 혼자 왔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그 말에 세연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없어요.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저희는 혼자 무서워요. 세연이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집을 떠난 일, 할아버지의 병세, 그리고 20살 오빠 지훈이 8가족을 홀로 부양해온 지난 세월의 이야기. 13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들이었다. 오빠가 저희를 돌봐줬어요. 오빠가 일해서 돈 벌고 저희 학교 보내주고 할아버지 병원비도 내주고. 그런데 오빠가 군대에 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혼자예요. 정 대장은 세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주변에 모여든 참모들과 위병들도 모두 침묵했다. 어린 소녀의 절절한 호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세연이는 작은 배낭에서 지훈이 보낸 편지들을 꺼냈다. 이미 여러 번 읽어서 구겨지고 낡은 편지들이었지만 세연이에게는 오빠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이것 봐요. 오빠가 보낸 편지예요. 오빠도 저희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못 나와요? 저희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정 대장은 세연이가 내민 편지들을 받아보았다. 지훈이 써준 편지들에는 어린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특히 최근 편지일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연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혼자 왔어? 네.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왔어요. 무서웠지만 오빠 보고 싶어서요.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리인지 몰라요. 아침부터 왔는데 지금 왔어요. 정 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13살 어린아이가 6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혼자 여행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다. 그 용기와 절실함이 오히려 가슴 아팠다. 그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은 있어? 돈이 별로 없어요. 택시비 내고 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세연이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보였다. 정말로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 대장은 주변 참모들과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세연아, 오빠를 정말 보고 싶구나. 네, 정말 보고 싶어요. 오빠만 보면 돼요. 조금만요.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정 대장은 일어서서 주변 참모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박지훈 이병을 당장 불러오게. 그리고 이 아이들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봐야겠어. 참모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위병소 주변의 싸늘한 공기를 갈랐다. 잠시 후 훈련으로 땀에 젖은 박지훈 이병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갑작스러운 합참차장의 호출이라는 말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있던 터였다. 그는 위병소 앞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7명의 어린 동생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흙먼지가 묻은 낡은 옷,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터져나오는 울음까지. 지훈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세연아, 민호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철책 너머로 손을 뻗어 동생들의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차가운 쇠창살이 그를 가로막았다. 아이들은 오빠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철책으로 달려들었다. 오빠, 오빠. 5살 막내 다온이가 작은 손으로 철책을 붙잡고 애타게 오빠를 불렀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동생들의 초라한 행색과 지친 얼굴에서 그가 없는 동안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동생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자신이 가족 곁에 있어야 할 때 이곳에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태성 대장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남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복잡한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저 아이들의 눈물은 단순한 그리움의 차원을 넘어선 절박한 외침이었다. 13살 소녀가 6명의 동생을 이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그 여정 자체가 이 나라의 복지 시스템과 군의 행정 시스템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증거였다. 정 대장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군인이 되어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가난과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던 그날의 맹세가 새삼무겁게 다가왔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그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미래였다. 박지훈 이병. 정 대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부름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황급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병 박지훈. 쉬어. 지금 상황부터 설명해보게.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정 대장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어머니의 가출, 그리고 병든 할아버지와 7 동생들을 부양해온 지난 세월들. 그리고 서류 한 장 때문에 번번이 좌절해야 했던 병역 감면 신청의 과정까지. 정 대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서류상의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끔찍한 괴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위병소의 박하사와 김병장은 사색이 된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자신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군 서열 최상위권의 대장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끝났다. 우린 이제 끝났다. 김병장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정 대장은 지훈에게 물었다. 최근에도 도움을 요청해봤나?
네, 중대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상근 예비역 전환을 신청했지만 대대장님께서 기각하셨습니다. 정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부대 내에서도 지훈의 상황이 알려져 있었지만 결국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위병소의 두 군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불처럼 뜨겁지도 얼음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해서 오히려 더 큰 공포감을 자아냈다. 자네들. 예, 합참 차장님. 박하사와 김병장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들에게 위병소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가 중요 시설인 부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병장이 외웠던 교범 내용을 그대로 쏟아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정 대장은 나직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철책에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향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군.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은 저 아이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이고 우리가 수호해야 할 국가는 바로 저 아이들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자네들은 그 대한민국을, 그 국가를 울리고 있었다. 그것도 이 신성한 국방의 최전선에서 말이야. 그의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비수에 가까웠다. 두 군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공포가 온몸을 올감했다. 저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나? 저 작은 손들이 철책을 붙잡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규정? 절차? 그것이 사람보다 국민보다 우선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서류 뭉치를 지키는 행정가에 불과해. 정 대장은 말을 마친 후 곁에 있던 참모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 아이들을 따뜻한 곳으로 안내하게. 따뜻한 우유와 간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17사단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참모장, 대대장, 중대장까지 관련자 전원 대기시키도록. 알겠습니다. 참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세연이는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동생들을 끌어안았다. 그때 정 대장이 다시 무릎을 꿇고 세연이와 눈을 맞췄다. 세연아,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너희 오빠 꼭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운 길을 혼자 오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약속한다.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세연이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나긴 어둠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위병소에 내려앉은 하나의 별은 그렇게 7송이 꽃에 시든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17사단 사단장실 옆에 위치한 접견실은 본래 외부의 귀빈을 맞이하는 장소였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난방,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성껏 차려진 따뜻한 우유와 과자 샌드위치. 7남매는 긴 여정 끝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우는 동생들 곁에 앉아 빵을 먹기 좋게 잘라주고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도 연신 오빠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특히 막내 다온이는 오빠의 군복 소매를 꼭 붙잡은 채 놓을 줄을 몰랐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훈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옆 사단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태성 대장은 사단장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17사단장 소장, 참모장 준장, 그리고 지훈의 직속상관인 대대장 중령과 중대장 김동현 대위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대대장은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정 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지훈의 인사기록 카드와 상근 예비역 전환 신청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기각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부분을 툭툭 건드렸다. 김동현 대위. 예, 합참 차장님. 김 중대장이 관등 성명을 외쳤다. 그는 지훈을 도우려 했던 만큼 오히려 이 상황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자네는 이 서류를 직접 올렸더군. 박 이병의 딱한 사정을 알고 도우려 했던 그 마음은 가상하다. 그런데 왜 여기서 멈췄나? 대대장이 기각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일을 제기하거나 상급 부대에 보고할 생각은 왜 하지 않았지? 죄송합니다. 대대장님의 지시가 워낙 완강하셨고 규정상 어렵다는 판단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 중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정 대장은 고개를 돌려 대대장을 응시했다. 대대장은 자신에게 향하는 날카로운 시선에 움찔했다. 대대장. 예, 합참 차장님. 자네는 무슨 근거로 이 신청을 기각했나?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서류상 모친이 생존하여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기에 규정상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이라. 정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접견실과 사단장실을 나누는 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아이들이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기 저 아이들이 보이나?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의 아이들에게 향했다. 저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저들을 돌봐줄 어른이 필요하다. 병든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20살짜리 형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 있지. 그런데 자네는 책상 위 서류에 적힌 모친 생존이라는 네 글자가 저 7아이의 절박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가?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 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법과 규정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국민을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정이 오히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휘관의 책무다. 자네는 그 책무를 방기했어. 서류 뒤에 숨어서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한 것뿐이야. 정 대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서류철을 들었다. 여기 박 이병이 입대 전 작성한 신상 명세서를 보니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다고 되어 있군.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남짓이야. 그걸로 아픈 할아버지와 7동생, 9식구가 살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나? 이걸 보고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나? 서류에 모친 생존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 모든 비극적인 현실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대장은 물론이고 사단장까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들은 지훈의 서류를 수없이 봤지만 그 안에 담긴 한 젊은이의 고통과 절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사단장. 예, 합참 차장님. 이것은 비단 저 대대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병사의 복지와 고충을 관리해야 할 사단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증거다. 위병소에서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동안 사단 지휘부는 뭘 하고 있었나?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아니, 애초에 이런 딱한 처지의 병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사단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경력이나 평판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오직 지휘관으로서의 깊은 부끄러움과 자괴감만이 가득했다. 정 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처참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사단 전체 병사들의 복무 부적함 및 고충 처리 현황 서류를 전부 가져오게. 단 한 명의 서류도 빠짐없이. 그리고 박지훈 이병의 상근 예비역 전환은 기각을 기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승인하지. 이것은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우리가 저버렸던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의 선언은 사단장실의 모든 장교들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처럼 동시에 뜨거운 불씨처럼 박혔다. 서류 뒤에 숨어있던 진실은 그렇게 한 장군의 의지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태성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17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모든 부서의 행정병과 장교들이 창고에 쌓여있던 병사들의 인사기록 카드와 고충 처리 서류를 찾아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단장실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위병소에서 쫓겨날 뻔했던 7 아이들을 합참차장이 직접 구했고 그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혔다는 소문은 병사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번져나갔다. 사단장실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접견실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정태성 대장은 딱딱한 군복을 입은 지휘관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소파에 앉아 막내 다운이를 무릎에 앉혔다. 우리 다운이는 몇 살이야? 5딸. 다운이가 혀 짧은 소리로 대답하며 배시시 웃었다. 정 대장은 손주를 보는 듯한 흐뭇한 미소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세연이에게 물었다. 세연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싶어서요. 세연이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박또박 대답했다. 정 대장은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그들의 작은 꿈들을 들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해서 신발도 없이 겨울을 나야 했던 이야기,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었던 이야기.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저씨는 꿈을 잃지 않았단다. 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서 너희들처럼 예쁜 아이들이 다시는 배고프고 서러운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지. 너희들도 절대 꿈을 잃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의 말에 7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별 3개를 단 장군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따뜻한 어른이었다. 한참 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정 대장은 다시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다시 근엄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선 지휘관들을 향해 자신의 최종 결심을 밝혔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첫째, 박지훈 이병에게는 지금 즉시 2주간의 청원 휴가를 명령한다. 사단장 의전 차량을 이용해 행정장교 1명을 동행시켜 지금 바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병원으로 동생들과 함께 이동시키도록. 이동 중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 둘째, 박이병의 할아버지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즉시 이송 조치한다. 병원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해 두겠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치료비와 간병비는 군 복지기금과 4개인 기부금으로 해결한다. 가족들이 치료비 걱정은 단 1푼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셋째, 박지훈 이병의 상근 예비역 전환을 정식으로 승인하며 휴가 복귀 즉시 해남군 지역 예비군 중대로 발령낸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고 저녁에는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라. 명령을 듣는 지휘관들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특히 국군 수도병원 이송과 치료비 지원은 전례를 찾기 힘든 배려였다. 넷째, 박이병의 고충을 처음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도우려 했던 김동현 중대장에게는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고 그 공적을 인사기록에 명시하여 향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를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김동현 중대장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대대장과 위병소 근무자들에게는 중징계 대신 군인의 기본 자세에 대한 재교육을 2주간 실시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군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시간이다. 교육은 내가 지정하는 교관이 직접 담당할 것이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쾌했다. 처벌보다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리더십이었다. 몇 시간 후 부대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지우는 깨끗하게 세탁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7 동생들의 손을 잡고 차 앞으로 걸어갔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다. 차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정태성 대장에게 지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리려 했다. 차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정 대장은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내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였을 뿐이다. 은혜라고 생각할 것 없다. 그는 지훈의 손을 강하게 잡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의 첫 번째 임무는 군인이 아니라 아들이고 형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애국이다. 어서 가보게. 이것도 명령이다. 지훈은 거수경례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차에 오르기 전 정 대장을 향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부드럽게 부대를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지우는 곤히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하루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차창 밖으로 부대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이제 그는 가족의 품으로 그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그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밤의 고속도로는 끝없이 펼쳐진 검은 융단 같았다. 부천 17사단 정문을 빠져나온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어둠을 가르며 남쪽을 향해 달렸다.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7 동생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박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철책안에 갇힌 절망적인 이등병이었으나 지금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합참차장 정태성 대장의 얼굴, 그의 따뜻한 눈빛과 위험 있는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동행을 명령받은 행정장교 최민준 중위가 앉아 있었다. 최 중위 역시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늘 군을 딱딱하고 비정한 관료 조직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정태성 대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군복의 진정한 무게와 명예를 보았다. 그는 잠든 아이들을 룸미러로 힐끗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 그 자체구나. 그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차량은 휴게소에 한 번도 들르지 않고 5시간을 쉼 없이 달렸다. 정 대장이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정숙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 익숙한 바다 내음이 차 안으로 스며들자 지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향 해남이었다. 차는 곧장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작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다. 지훈이 급하게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오던 국군 수도병원 소속의 최신 구급차가 멈춰 섰다. 늦은 새벽 병원 앞에 늘어선 군용 차량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의관들의 모습은 작은 병원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우는 낡고 허름한 6인실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 앙상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할아버지, 지훈이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 지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메마른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지훈아, 우리 강아지, 내가 어찌 여길. 할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에 지훈은 와락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세연이를 필두로 한 7 동생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가들아. 할아버지.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저마다 할아버지의 손과 이불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끝에서 재회한 가족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였다. 잠시 후 국군 수도병원에서 파견된 군의관 팀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체 없이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송 준비를 시작했다. 지역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군의관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모습과 최첨단 장비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모든 것이 정태성 대장의 명령 하나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동 침대에 옮겨져 구급차에 올랐다. 지훈은 이송되는 내내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동생들은 최중위의 안내에 따라 다시 세단에 올라탔다. 구급차가 서울을 향해 출발하기 전 최중위는 지훈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박지훈 이병, 이것은 합참 차장님께서 전해주신 위로금과 앞으로 거주할 집의 임시 계약서입니다. 해남읍의 깨끗한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퇴원하시면 그곳에서 함께 지내시면 됩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두둑한 현금과 함께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낡고 비가 새던 단칸방이 아닌 동생들이 각자의 방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였다. 그리고 이것은 박이병의 새로운 발령장입니다. 휴가 복귀 후 해남군 예비군 중대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부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한 가족의 운명을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천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는 멀리 북쪽 하늘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 대신 그는 오늘 진정한 어른을 만났다. 앰뷸런스와 세단이 해남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길,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희망의 별처럼 보였다. 땅끝마을 해남에 뜬 그 별은 결코 지지 않을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다. 지훈과 동생들이 희망을 향해 달리는 동안 그들이 떠나온 17사단에서는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지훈 이병의 상근 전환을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묵살했던 대대장과 위병소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김병장 박하사는 정태성 대장이 특별히 지시한 2주간의 군인 기본자세 재교육 프로그램에 입소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육체적 훈련이 아니었다. 교관으로 임명된 이는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살아있는 군인 정신으로 불리는 이정수 원사였다. 그는 훈련소 첫날 3사람을 앞에 두고 말했다. 자네들이 앞으로 2주간 배울 것은 사격술도 전술도 아니다. 자네들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 군복에 담긴 국민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교육 장소는 부대 인근의 보육원이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대대장은 그곳에서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고 김병장과 박하사는 굳은 청소와 배식 봉사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그들이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눈을 마주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김병장은 5살 남자아이 하나가 유독 자신을 따르는 것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훈의 막내 동생 다온이와 같은 나이였다. 내가 그때 위병소에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느꼈다. 다음 교육은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봉사활동이었다. 대대장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구멍난 군용 점퍼를 입고 있는 대대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군인 양반 고맙구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주니 우리가 이렇게 발 뻗고 자는 거요. 그 말에 대대장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나라를 지키는 한 병사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그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서류 속에 없는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서류를 보기 전에 사람의 눈물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군인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실격이었다. 2주간의 교육은 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군복의 진정한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는 최고의 의료 환경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병원장은 정 대장의 지시를 따라 할아버지를 VIP처럼 극진히 모셨다. 지훈과 동생들은 병원 근처에 마련된 군인 가족 숙소에서 지내며 매일 할아버지를 간병했다. 아이들은 처음 와보는 큰 도시와 좋은 시설에 신기해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좋아지는 모습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 지훈의 2주 휴가가 끝나갈 무렵 최민준 중위가 다시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지훈과 아이들을 데리고 해남의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해남읍 중심가에 위치한 깨끗한 아파트는 아이들이 뛰놀기에도 충분히 넓었다. 우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은 자신의 방이 생긴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호성을 질렀다. 낡고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자야 했던 아이들에게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자신만의 공간은 꿈 같은 선물이었다. 지우는 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새로운 집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해남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희망의 새싹이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어린 가장의 무게는 이제 든든한 군복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그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다. 2주의 휴가가 끝나고 박지훈 이병은 해남군 예비군 중대로 첫 출근을 했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오시면 퇴근하는 그의 새로운 군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아침이면 동생들의 밥을 차려주고 학교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다. 오후에 퇴근하면 동생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밤이면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함께 잠이 들었다. 그가 꿈에 그리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부대의 동료들과 간부들은 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를 단순한 병사가 아닌 아들과 형으로 대하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할아버지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한 달간의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해남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자 비로소 가족은 완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세연이는 더 이상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평범한 중학생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었다. 어린 동생들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오빠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부대에서 커다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정태성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7 동생들을 위한 새 학용품과 책, 그리고 계절에 맞는 예쁜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정태성 대장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세연, 민호, 유진, 지수, 준서, 하율, 다온이에게. 씩씩하고 용감한 우리 7 남매 잘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는 이제 건강하시고 오빠도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없겠구나.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 아저씨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단다. 이 선물은 너희들의 용기에 대한 작은 보답이야. 항상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너희들의 꿈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란다. 추신 박지훈 이병.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자 군인일세. 언제나 응원하겠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정 대장은 그들을 한순간의 동정으로 돕고 잊은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정 대장에게 답장을 썼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앞으로 동생들을 잘 키워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자신 또한 남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사회에 나가 정직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태성 대장의 결단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지훈 이병의 사례는 전군 지휘관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제2의 박지훈을 막기 위한 복무 부적합 병사 관리 시스템 개선 TF팀이 합동참모본부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서류 너머의 병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인권 중심의 병영 문화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지훈의 가족이 새로운 집에 보금자리를 튼 지도 어느덧 3달이 지났다. 거실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주방에서는 지훈이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거지? 6살 하유리가 지훈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물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 우린 영원히 행복할 거야. 그는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남의 맑은 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저 별들 중에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 별은 바로 정태성 대장의 별이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손 내밀어준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100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7송이 꽃은 마침내 가장 따뜻한 빛을 품은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더 씌워졌다. 지훈의 가족에게 닥쳤던 시린 겨울은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고, 해남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온 지도 꼭 1년이 되는 가을날이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집안에는 고소한 음식 냄새와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이제는 아파트 앞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소일거리였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과 시름은 사라지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는 거실에서 막내 다온이와 하유리에게 직접 깎은 사과를 건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기적처럼 변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세연이는 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 되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은 더욱 확고해져 주말이면 동네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활달한 민호는 학교 축구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해남 지역 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유진이는 전국 학생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아 작은 화가의 꿈을 키웠고 나머지 동생들 역시 저마다의 재능을 발견하며 밝고 씩씩하게 성장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불안과 결핍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안정된 보금자리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나이에 맞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된 것이다. 박지훈 병장은 어느덧 전역을 2달 앞둔 말년 병장이 되어 있었다. 해남군 예비군 중대에서 그는 단순한 상근병이 아니었다. 성실한 근무 태도와 사려 깊은 마음씨로 부대 내 모든 간부와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는 에이스였다.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여 전역 후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가장의 무게는 이제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갑옷이 되어 그를 더욱 성숙한 남자로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부대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1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뻔했던 전 소속 부대의 대대장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다. 빽빽하게 채워진 편지지에는 회한과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 병장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네. 1년 전 나의 어리석고 관료적인 판단이 자네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나는 재교육을 받으며 비로소 깨달았네. 나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이 아니었고 지휘관이었지만 리더가 아니었지. 자네의 7 동생들이 위병소 앞에서 울부짖던 그날, 나는 책상 위 서류 뒤에 숨어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네. 평생을 가도 그 죄책감을 잊을 수 없을 걸세.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네. 자네 덕분에 그리고 자네 동생들 덕분에 나는 군복의 진정한 무게를 배웠네. 이제 우리 부대에서는 모든 병사들의 서류를 보기 전에 그들의 가족 사진부터 먼저 본다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듣지. 아주 작은 변화지만 자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라네. 부디 나를 용서하지는 말게. 다만 자네와 가족들 덕분에 한 명의 못난 군인이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하네. 부디 건강하게 전역하고 앞으로 자네와 가족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기도하겠네. 지우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대대장을 용서하기로 했다. 증오와 원망 대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변화를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바로 정태성 대장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몇 주 뒤 TV 뉴스에서 정태성 합참차장의 전역식 소식이 흘러나왔다. 40년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군복을 벗는 그의 모습에 지훈과 가족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가슴 뭉클해하며 TV 화면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저분은 이 나라의 영웅이여. 우리 가족을 살린 은인이시고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주말 오후였다. 아파트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정태성, 이제는 장군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였다. 값비싼 양복 대신 수수한 점퍼 차림의 그는 인자한 옆집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마당에서 놀던 다온이가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를 시작으로 온 가족이 뛰어나와 그를 반겼다. 지우는 감격에 겨워 큰절을 올리려 했지만 정태성은 손을 내저으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나는 장군도 차장도 아닐세. 그저 자네 같은 훌륭한 청년과 예쁜 손주들을 둔 평범한 대한민국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날 저녁 지훈의 가족은 정태성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지훈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더해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였다. 정태성은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밥을 먹고 지훈에게는 저녁 후의 계획을 물으며 아버지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내렸던 가장 따뜻한 명령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40년 군 생활은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태성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는 떠나기 전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박 병장, 기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닐세. 그날 위병소의 문을 두드렸던 자네 동생들의 용기,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자네의 굳건한 마음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네. 나는 그저 작은 불씨에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정태성이 떠난 후 지훈은 온 가족과 함께 해질녘의 해남 바닷가를 찾았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훈은 양옆으로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그가 보았던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부신 황혼이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역경에 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칠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1000개의 별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오늘 저녁 노을보다 더 찬란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